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낯익은 풍경일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처절하게 겪어내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어느 산부인과 그 차가운 복도에서 시작된 균열의 기록을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그 화창한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강남의 한 유명 산부인과 대기실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소독약 냄새와 임신부들의 기대 섞인 긴장감이 묘하게 뒤섞여 감돌고 있었다. 소희야, 허리 많이 아파. 조금만 더 참자. 금방 우리 차례 올 거야. 남편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 허리를 받쳐주며 속삭였다. 임신 3개월 차. 예전 같으면 거뜬히 버텼을 30분의 기다림이 오늘따라 유독 가혹하게 느껴졌다.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힌 내 이마를 진우가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는 가방에서 따뜻한 보온병을 꺼내 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이거 마셔봐. 미지근하게 담아왔어. 정 힘들면 내가 저기 간호사한테 가서 양해 좀 구해볼까? 안색이 너무 창백해. 나는 고개를 젓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아니야. 다들 기다리는데 어떻게 우리만 먼저 들어가.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돼. 당신도 서 있느라 힘들 텐데. 사실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하게 피어오르는 온기로 가득 찼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진우는 내게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남편이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고된 기색 하나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 시어머니가 가끔 까다로운 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진우가 중간에서 워낙 처신을 잘해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지나올 수 있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 우리의 일상은 비로소 완벽한 원을 그리며 완성된 것만 같았다. 마침내 내 이름이 불렸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인자하게 웃었다. 아주 건강하네요. 심장 소리도 규칙적이고요. 몇 가지 추가 검사만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수납 먼저 하시고 검사실로 가세요. 진우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진료실을 나온 그는 내 어깨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소희야, 당신은 저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수납하고 올게. 사람 많으니까 서 있지 말고. 알았지? 금방 올게.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창가 의자에 몸바 기대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육아 커뮤니티의 글들을 훑어보려던 찰나 누군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그림자가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연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명찰에는 최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인상은 선해 보였으나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기, 산모님, 잠시 저랑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최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남편분 모르게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가슴 밑바닥에서 불길한 예감이 울컥 치솟았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그녀를 따라 복도 끝 인적이 드문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육중한 방화문이 닫히고 정적이 내려앉자 최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 산모님, 혹시 사진 속 이 남자 남편분 맞으시죠? 시선을 내린 순간 머릿속이 거대한 종소리에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사진 속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내 남편 진우였다. 내가 작년 생일에 선물해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환자복을 입은 한 여자가 수척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살짝 부푼 배가 눈에 띄었다. 배경은 다름 아닌 이 병원의 부인과 입원동이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 찍힌 날짜는 정확히 지난달 15일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간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난달 15일이면 남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밤샘 야근을 했다고 했는데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다 못해 찢어지는 듯했다. 최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었다. 그것은 수납 명세서 캡처 화면이었다. 수납자, 김진우, 항목, 유산 유도 및 소파 수술비. 날짜는 역시 지난달 15일이었다. 이 여자분, 지난달에 저희 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보호자로 오신 저 남자분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도 하시고 수납도 직접 다 하셨고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부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산모님과 함께 오신 걸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산모님, 절대 바보처럼 계시면 안 돼요. 확실히 알아보셔야 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진우가 돌아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분명 눈치를 챌 것이고 진실은 다시 저 깊은 수면 아래로 숨어버릴 터였다. 나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 여자 누군지 아시나요? 최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수술 전 간호만 담당해서 이름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두 분이 대화할 때 회사 프로젝트니 팀장님이니 하는 단어들을 쓰는 걸 들었어요. 아마 남편분 직장 동료인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입가에는 경련 같은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최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무어라 더 위로를 건네려 할 때 복도 저편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희야, 어디 있어? 수납 다 끝났어. 이제 검사하러 가자. 나는 재빨리 눈가를 훔치고 몸등을 돌렸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대답했다. 응, 나 여기 있어. 간호사님께 검사주의 사항 좀 여쭤보느라고. 진우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받아들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까 수납 창고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인사 좀 나누느라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난달 15일 그는 이 똑같은 다정한 얼굴로 다른 여자의 수술실 앞을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야근이라는 비겁한 거짓말을 속삭였겠지. 나는 아무 대꾸 없이 그를 따라 검사실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진우, 그리고 당신 뒤에 숨은 그 여자. 내가 받은 이 배신감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겠어.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타는 내내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수석 시트에 깊숙이 몸등을 파묻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위로 아까 본 수납 명세서와 사진들이 낙인처럼 찍혀 떠다녔다. 소희야, 검사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얼굴색이 계속 안 좋아. 집에 가서 내가 닭 한 마리 푹 고아줄게. 당신 저번에 먹고 싶다며. 운전대를 잡은 진우가 틈틈이 내 안색을 살피며 내 이마를 짚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얼음 송곳에 찔린 듯 오한이 서렸다.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저 다정함이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인지 깨달을수록 구역질이 났다. 집에 도착하자 진우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내 신발을 정리해 주었다. 자,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어. 내가 얼른 주방 들어가서 준비할게. 진우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다. 주방에서 닭을 씻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저렇게 평온한 얼굴로 비밀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이라니. 나는 소파에 앉아 주방 쪽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지금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간호사가 보여준 사진만으로는 그가 발뺌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증거,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야 했다. 평소 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다. 부부 사이의 비밀은 없어야 한다며 당당하게 공유했던 그 번호가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조롱이 되어 돌아왔다.
물소리가 커진 틈을 타 나는 현관 서랍장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비밀번호 1008. 10월 8일 우리가 영원을 약속했던 그날의 숫자를 입력하자. 잠금이 해제됐다. 나는 재빨리 소파로 돌아와 쿠션 뒤에 휴대폰을 숨기고 결제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15일을 전후로 한 기록들. 역시나 꼬리가 잡혔다. 14일 밤 산부인과 인근 편의점 결제 내역, 그리고 15일 당일 현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결제된 110만 원의 거액. 비고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 수술비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16일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40만 원의 계좌 이체. 메모에는 영양제 값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제 내역에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반찬 가게와 과일 가게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내역을 내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그의 휴대폰에서 전송 기록을 삭제했다. 카카오톡을 열어 민정이라는 이름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마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꿔두었거나 단톡방에 숨겨두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채팅 목록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중 이 대리라는 이름과의 대화창이 눈에 띄었다. 대화 내용은 몇 줄 되지 않았지만 기묘했다. 진우, 그쪽은 좀 어때? 회복은 잘 되고 있대? 이 대리. 네, 팀장님. 걱정 마세요. 잘 쉬고 있대요. 다만 아직 출근하기는 좀 버거운가 봐요. 진우, 그래, 푹 쉬게 해.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가게 조치해뒀으니까. 이 대리는 진우의 회사 후배였다. 몇 번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렇다면 그쪽이라는 여자는 진우의 부하 직원임이 분명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솟았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휴대폰 액정이 깨질 듯 바들바들 떨렸다. 그때 주방에 물소리가 대섰다. 소희야, 육수 냄새 좀 맡아봐. 기가 막히게 잘 우러났다. 나는 재빨리 채팅방을 빠져나와 휴대폰을 원래 있던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다. 깊은 심호흡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다듬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응, 정말 냄새 좋다. 당신 요리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나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는 진우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징그러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더 환하게 웃어 보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당신과 그 여자가 숨기고 있는 그 추악한 진실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헤쳐 주겠어. 진우가 다시 칼질을 시작하며 뒤를 돌았을 때 나는 주머니 속 내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내일은 대학 동창이자 신문사 기자인 민희를 만나야겠다. 그녀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우와 어떤 관계인지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두운 밤, 다정한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을 청해야 하는 이 현실이 지옥 같았지만 나는 견뎌내야 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나간 내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나는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눈을 떴을 때였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어스름이 방 안을 떠돌고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딩동, 딩동. 마치 집안의 평화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듯 집요한 소리였다. 진우는 이미 옷을 다 챙겨 입은 상태로 거실에 있다가 서둘러 문을 열러 나갔다. 이 이른 아침부터 누구야? 라고 투덜대며 문을 여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시어머니 장혜숙 여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였다. 누구긴 누구야, 이 애미지. 내 손주 잘 있나 보러 왔다.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보통 주말에나 들르시던 분이었다. 평일에 예약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건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커다란 계란 꾸러미를 식탁에 내려놓자마자
안방으로 직행했다. 침대 끝에 간신히 걸터 앉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손을 뻗어 내 배를 만지려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몸등을 옆으로 비틀어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해숙 여사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그녀의 미간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왜 피해? 내 손주가 얼마나 컸나 보겠다는데. 그런데 너 배가 왜 이렇게 안 나왔니? 평소에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야?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겨우 3개월인걸요. 아직은 안 나오는 게 당연하대요. 의사 선생님도 정상이라고 하셨고요. 해숙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거실 소파로 나가 앉았다. 그러더니 식탁 위에 빈 접시를 가리키며 진우를 타박하기 시작했다. 진우, 너는 남편이 돼서 애가 뭘 먹는지 보지도 않니? 아침부터 이게 뭐야? 이러니까 애 배가 안 나오지. 임산부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해. 사골국에 고기, 계란은 끼니마다 빠지면 안 된다. 그래야 애가 튼튼하게 나오지. 아니면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어. 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다.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얼른 아침 다시 차릴게요. 소희야, 어머니랑 좀 앉아 있어. 진우는 내 곁을 지나치며 눈짓으로 어머니 비위를 좀 맞춰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소파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출 줄 몰랐다. 그리고 너 너무 자주 병원 다니지 마라. 그 초음파 기계 레이저가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나 진우 가질 때는 10달 동안 병원 딱 2번 가고도 이렇게 튼튼한 아들 낳았다.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유별나서 문제야.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그게 다 돈 낭비지. 나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러고는 아주 무심하게 하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요. 어제 병원 갔다가 정말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해숙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무슨 소리냐? 간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어제 어떤 여자가 검사 받으러 왔었대요. 지난달에 유도분만 중절 수술을 했는데 벌써 4개월이나 됐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같이 온 남편이 그렇게 지극정성일 수가 없더래요. 중절 수술이 여자 몸에 얼마나 독한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고 간호사님이 어찌나 걱정하시던지. 나는 말을 이어가며 시어머니와 주방 입구에 서 있던 진우의 동태를 살폈다. 순간적인 정적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탁자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고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는 서둘러 휴지를 뽑아 닦으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말을 잘랐다. 아유, 뭐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아침부터 하고 그러니. 남의 집 사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때 진우가 주방에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가 불쑥 한마디를 보탰다. 그러게, 중절 수술은 수술 관리가 제일 중요하대. 그때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엔 애 갖기도 힘들다더라고. 말을 내뱉던 진우가 아차 싶은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손에 든 죽그릇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런 수술하는 사람 옆에서 지켜본 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네. 진우는 당황하여 죽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 동료 중에 부인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서 그랬지. 시어머니가 얼른 거들고 나섰다. 그래, 당연히 동료한테 들었겠지. 진우가 그런데 갈 일이 뭐가 있니? 너는 임신하더니 의심만 늘어서 얼른 죽이나 먹어라. 몸보해야지. 나는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죽을 떠먹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확신이 들었다. 진우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평소에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건 제 발이 저려서임이 분명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침 식사가 끝날 때까지 혜숙 여사는 계속해서 딴청을 피우며 빨리 애나 낳으라는 둥뻔한 잔소리만 늘어놓았다. 그녀가 돌아가고 나자 진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달랬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응, 괜찮아. 그런데 당신 동료 부인은 수술하고 회복 잘 됐대? 우리 나중에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의 안색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다. 아니야, 뭘 그런 데까지 가. 집에서 알아서 잘 쉬고 있겠지. 나 회사 늦겠다. 얼른 가볼게. 그는 도망치듯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 나왔다. 미니야, 지금 시간 돼. 나 급한 일이 있어. 정말 급해. 신문사 기자인 미니는 내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했다. 우리는 우리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20분 후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던 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병원 간호사의 폭로와 어제 오늘 집에서 확인한 진우의 수상한 행적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반응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그리고 어제 몰래 찍어둔 결제 내역과 채팅 캡처본을 내밀었다. 이것 좀 봐. 지난달 이체 내역이랑 대화 내용이야. 민정이라는 여자랑 이 대리라는 사람이 하는 말 다 연결돼 있어. 민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탁자를 탁 쳤다. 김진우, 이 미친 인간. 내가 임신 중인데 다른 여자 수술 뒷바라지를 해?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걸 다 알면서 너를 속였다고? 민희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소희야, 걱정 마. 내가 확실히 파헤쳐 줄게. 나 신문사 인맥 동원하면 이런 건 금방이야. 그녀는 곧바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일단 남편 회사인 한열테크놀로지 직원 명단부터 확인하자. 이름에 민정이 들어가는 여자를 먼저 찾고 아까 네가 찍은 마포구 아파트 주소지랑 대조해볼게. 민희는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약 30분이 지났을까. 그녀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찾았어. 여기 봐. 한열테크놀로지 마케팅팀에 유민정이라는 직원이 있어. 입사 2년 차고 주소지가 아까 그 결제 내역에 나온 아파트랑 일치해.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여자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병가를 냈어. 사유는 건강 악화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화면 속 유민정의 사원증 사진을 보니 20대 후반의 청순한 인상이었다. 저 얼굴로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지웠다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민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아는 병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달 15일 현대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명단 중 유민정의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다. 보호자 연락처랑 이름 김진우가 확실해. 내 남편 휴대폰 번호 맞지? 확인 사살이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무참히 깨져나갔다. 나는 분노로 몸등을 가누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민희는 그런 나를 진정시키며 추가로 확인한 통화 내역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어제 저녁에도 그 여자와 40분 넘게 통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5만 원을 이체하며 과일 사 먹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소희야, 이제 증거는 완벽해. 이 둘은 여전히 만나고 있어. 수술만 해주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야. 민희가 내 어깨 등을 단단히 짚으며 물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당장 들이칠까? 아니면 더 큰 걸 준비할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닦아내고 시린 눈빛으로 민희를 보았다. 그냥 터뜨리기엔 너무 아까워. 저 둘, 그리고 내 뒤통수를 친 시어머니까지. 가장 비참한 순간에 무너뜨려 줄 거야. 좋아. 그럼 내가 밀착 감시하면서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이랑 결정적인 증거들 더 모아볼게.
호텔이나 식당 가는 거 다 찍어둘 테니 걱정 마. 미니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가슴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한 결의가 차올랐다. 김진우, 유민정, 그리고 어머니, 당신들이 나를 기만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가장 화려하고 떠들썩한 무대 위에서 당신들의 가면을 벗겨주겠어. 집에 돌아오자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진우가 퇴근해 돌아왔다. 그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평소보다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소희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저녁에 고기 좀 사들고 오시겠대. 당신 요리하지 말고 좀 쉬고 있어. 나는 거실에서 옷을 정리하는 척하며 무심히 대꾸했다. 어머니가 왜 또 아침에도 오셨으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모여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저들의 바닥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진우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활기가 가득했다. 소희야, 나왔어. 아까 어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오늘 저녁에 직접 장 봐서 오시겠대. 우리 요리하지 말고 좀 쉬고 있으라시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내 눈치를 살폈다. 어제 내가 던진 동료 부인의 중절 수술 이야기가 여전히 그의 가슴줄을 죄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정처 없이 흔들렸고 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 연신 가방끈만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아침에도 오셨으면서 또 오신대. 갑자기 왜 그러실까?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차분하게 옷을 개며 대답했다. 속으로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모여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며느리를 속이고 아들의 불륜 뒷바라지를 한 시어머니, 그리고 가면을 쓴 남편. 오늘 밤 그들의 평화로운 저녁 식탁 위에 차가운 균열을 내줄 참이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 장혜숙 여사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들이닥쳤다. 커다란 아이스박스에는 토종닭 한 마리가 들어있었고 다른 봉투에는 싱싱한 채소와 한우가 가득했다. 애비야, 얼른 이 닭 좀 받아라. 우리 며느리 몸보신 시켜야지.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주방으로 직행하며 유난을 떨었다. 뒤따라 들어온 시아버님은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집안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고 주방에서는 닭고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저녁 7시경 식탁 위에는 혜숙 여사가 정성스레 준비한 삼계탕과 갈비찜, 그리고 각종 밑반찬이 화려하게 차려졌다. 우리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아버님은 기분 좋게 반주를 한 잔 따르시며 입을 떼셨다. 오늘 우리 과에 김 부장 있잖냐. 그 양반 아들이 오늘 등남을 했다더구나. 병원 산부인과가 아주 인산이네라던데 복도가 꽉 찼다고 하더군.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넘긴 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을 받았다. 그러게요, 아버님. 요즘 산부인과가 정말 붐비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낮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1층 사시는 김 아주머니를 만났거든요. 그 댁 따님이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했다던데 지난달에 4개월 된 아이를 유도분만으로 중절했대요. 수술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몸이 안 회복돼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한다더라고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혜숙 여사가 갈비를 집던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떨어뜨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서둘러 젓가락을 주워 올렸고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내며 쏘아붙였다.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니. 남의 집 사정이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얼른 고기나 먹어라. 진우 역시 물컵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물줄기가 컵 밖으로 튀어 그의 면바지를 적셨다. 그는 황급히 티슈를 뽑아 바지를 닦아내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소희야, 밥 맛있게 먹자. 응, 여기 닭다리 하나 먹어봐. 당신 몸 챙겨야지. 나는 그가 건네는 닭다리를 받지 않은 채
맑은 눈으로 진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여보,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동료 부인도 지난달에 중절 수술했다고. 수술 후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신이 강조했었잖아. 김 아주머니 따님도 그 동료분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동료분은 평소에 아내를 어떻게 간호했대? 나중에 내가 김 아주머니 만나면 팁 좀 주려고 그래.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무어라 대꾸하려 했으나 혀가 꼬인 듯 헛바람만 내뱉었다. 혜숙 여사는 아들의 위기를 감지했는지 서둘러 내 앞접시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주며 소리를 높였다. 아유, 그게 언제 정 얘긴데.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겠니? 진우도 건너 들은 얘기일 텐데 그만 물어봐라.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으셨다. 너희 둘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소희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왜 그래? 진우야, 너 아까 동료 부인 수술 얘기 나한테도 슬쩍 하지 않았냐? 회복 잘 되고 있다면서 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경험담 좀 말해주면 어때서? 시아버님의 추궁에 진우는 벼랑 끝에 몰린 쥐마냥 덜덜 떨며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소주가 기도로 넘어갔는지 그는 격하게 기침을 해댔고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다. 아, 아뇨, 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짧게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몰라요. 그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이 가여울 지경이었다. 혜숙 여사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을 냈다. 그만해. 밥 먹다가 중절이 어쩌고. 재수없게 정말. 소희 너도 그래. 임신한 애가 왜 자꾸 그런 불길한 소리를 입에 담니? 잡생각 말고 태교나 해.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 애를 썼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삼계탕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이미 확인은 끝났다. 시어머니와 진우는 완벽한 공범이었고 오직 시아버님만이 이 추악한 진실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나중에 진실을 터뜨릴 때 아버님의 이 결백함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희, 오늘 저녁에 확인했어. 진우랑 시어머니 둘 다 확실히 알고 있어. 아버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미니, 오케이. 내일 만나자. 결정적인 물증들이 다 모였어. 다음 날 오전 어제와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난 미니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자, 이거 봐. 내 가슴이 좀 아프겠지만 이걸 봐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봉투 안에는 선명한 고화질 사진들이 가득했다. 첫 장에는 진우가 유민정의 아파트 입구에서 그녀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민정은 진우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연인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날짜는 지난달 20일, 수술 후 고작 닷새가 지난 시점이었다. 다음 사진들은 더욱 처참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 그리고 병원 입원실 침대 머리맡에 앉아 유민정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진우의 모습까지. 날짜와 시간, 장소가 너무나 명확해 발뺌할 구멍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건 현대병원에서 떼어온 수납 명세서 복사본이야. 수납자 이름에 김진우라고 적힌 거 보이지? 내 지인이 거기 원무과에 있어서 어렵게 구했어. 병원 직인까지 찍혀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빼도 박도 못해. 나는 그 종이 위에 휘갈겨진 남편의 서명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의 아이를 품고 집에서 입덧과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이 손으로 다른 여자의 수술비를 내고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미니야,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내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해졌다. 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어떻게 터뜨릴 거야? 지금 당장 집으로 쳐들어갈까? 아니, 마침 이번 달 25일이 아버님 칠순 잔치야. 친척들부터 진우 회사 동료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지. 그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걸 상영할 거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김진우 팀장 내 가족의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벗겨주겠어. 민희는 내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다. 좋아. 내가 빔 프로젝터랑 PPT 영상 다 준비할게. 그리고 유민정도 그 자리에 초대하자. 김진우가 그녀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해서 불러내면 제 발로 걸어올 거야. 우리는 일주일 남짓 남은 칠순 잔치를 위해 치밀한 각본을 짰다. 나는 그동안 집에서 진우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했고, 민희는 증거들을 영상으로 편집하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민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협의서를 작성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아파트 소유권까지 단 한 푼도 그들에게 남겨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밤마다 내 곁에서 잠든 진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확인했다. 김진우, 장혜숙 여사. 당신들이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일주일 뒤면 끝이야. 그날 당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비참한 축제가 열릴 테니까. 칠순 잔치를 사흘 앞둔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희와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다. 민희는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PPT 파일을 보여주었다. 화면 첫 페이지에는 진우와 유민정이 아파트 앞에서 서로를 탐닉하듯 껴안고 있는 사진이 가득 찼다. 소희야, 잔치는 강남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대연 회장이지. 거기 담당자랑 이미 얘기 끝냈어. 케이크 커팅식 직전에 조명이 어두워지면 내가 곧바로 이 영상을 빔 프로젝터로 띄울 거야. 그 누구도 눈을 돌릴 수 없게 아주 선명한 고화질로 말이야. 나는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사진 속 진우의 다정한 미소는 이제 역겨운 오물이 되어 내 시력을 어지럽혔다. 나는 민희가 건네준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중절 수술은 재수가 없다며 내 입을 막으려던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목소리와 제 발저려 횡설수설하던 진우의 비겁한 변명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민정. 그 여자한테는 어떻게 연락했어? 내 후배가 진우 회사 사람인 척하고 접근했어. 진우가 이번 칠순 잔치 때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고. 깜짝 이벤트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오라고 했지. 자기가 곧 장가갈 집안의 며느리라도 된 줄 알고 아주 신나서 대답하더라고. 나는 민희의 치밀함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명의 조력자를 더 끌어들였다.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고모님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기세를 늘 못마땅해 하던 분이었다. 나는 고모님께 미리 전화를 걸어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잔치 당일 조금만 일찍 와달라고 부탁했다. 드디어 칠순 잔치 당일이 밝았다. 1월의 서울 공기는 칼바람처럼 매서웠지만 내 심장은 분노로 달궈져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우아한 임산부용 원피스를 차려입고 진우의 손을 잡은 채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다. 진우는 평소처럼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에 열중했다. 소희야,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아빠도 당신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방 속 이혼 협의서의 질감을 느꼈다. 오후 5시 일찍 도착한 시고모님을 연회장 구석으로 모셔 그동안의 모든 전말을 털어놓았다. 수납 명세서와 사진을 본 고모님은 뒷목을 잡으며 분노했다. 이 천하의 죽일 놈들. 해숙이 그 여편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소희야, 걱정 마라. 오늘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오후 6시 친척들과 진우의 회사 동료들이 속속 도착하며 연회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그리고 연회장 문이 열리며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유민정이 화사한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승리자라도 된 양 고개를 꼿꼿이 들고 진우를 향해 걸어왔다. 어머, 유대리님. 여긴 웬일이세요? 내가 짐짓 놀란 척 묻자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멘트 빛으로 변했다. 유민정은 당황한 듯 진우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팀장님,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가족분들께 인사시켜 주신다고. 아니 그게. 진우가 말을 더듬는 사이 드디어 케이크 커팅식이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불이 꺼졌다. 모두가 촛불이 켜진 3단 케이크를 주목할 때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의 강렬한 빛이 쏘아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니었다. 진우와 유민정이 산부인과 복도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며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보호자 김진우가 선명하게 찍힌 110만 원짜리 수술비 영수증이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거 진우 아니야? 옆에 여자는 누구야? 수술비? 중절. 진우는 미친 듯이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 코드를 뽑으려 했지만 민희가 섭외한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내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어디서 이런 가짜 사진을 만들어 와서 잔치상을 망쳐. 그때 시고모님이 앞장서서 시어머니를 밀쳐냈다. 가짜? 이 명세서에 찍힌 병원직인 안 보여? 내 아들이 바람나서 애까지 지우고 다닌 게 가짜냐고. 혜숙이 너 이걸 다 알고도 소희를 속여?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녹음기를 틀었다. 녹음기 속 진우. 회사 동료 부인이 수술한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녹음기 속 시어머니. 밥 먹는 자리에 무슨 중절 얘기니? 재수없게. 녹음된 진실이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지자 시아버님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편이 진우의 발치에 튀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버님은 진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유민정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몰려든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 속에서 화려했던 칠순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차분하게 가방 속 서류를 꺼내 진우의 발밑에 던졌다. 김진우, 유민정, 그리고 어머니.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여기 이혼 협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기만한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칠순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멈춰서 있었다. 도망치듯 빠져나간 유민정의 빈자리에는 차가운 멸시만이 감돌았고 무대 위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은 진우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비참해 보였다. 나는 그 소란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했다. 미리 준비해온 이혼 협의서를 진우 앞에 내밀었을 때 내 손끝은 단 한 줌의 떨림조차 없었다. 김진우, 더 구차해지지 말고 서명해. 이건 내 마지막 배려야. 내 목소리는 연 회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베었다. 진우는 핏발선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애원했다. 소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이미 끝냈어.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아이를 무기로 나를 붙잡으려는 그의 비겁함에 신물이 났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시어머니 장혜숙 여사가 독이 오른 뱀처럼 달려들어 협의서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채 읽기도 전에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절대 안 돼. 이 집 구석에서 나갈 거면 몸만 나가. 아파트는 우리 진우 거고 예금도 우리 진우가 번 거야. 한 푼도 못 줘.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시고모님의 일갈에 막혔다. 혜숙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아파트 중도금 소인의 부모님이 절반이나 보태신 거 다 아는데 어디서 행패야. 법대로 하면 유책 배우자인 내 아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나도 할 말 없어. 시아버님 역시 싸늘한 눈빛으로 진우를 내려다보며 펜을 던졌다. 서명해라. 그게 네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예의다.
결국 진우는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예금 20억 중 15억의 분할, 그리고 위자료 1억 원. 그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드리웠던 긴 겨울의 그림자가 비로소 걷히는 기분이었다. 홀로서기,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일주일 뒤 약속한 위자료가 입금되었고 아파트명의 이전도 마무리되었다. 나는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평소 꿈꾸던 프리랜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친정 엄마가 서울로 올라와 내 곁을 지켜주셨다. 엄마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마시며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거짓 없는 깨끗한 세상을 보여줄게.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다. 지저분한 옷차림의 진우가 유민정과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유민정은 다시 임신한 듯 배가 불러 있었고 진우는 그녀를 밀치며 소리쳤다. 애를 또 지우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집도 절도 없는데 어떻게 키워? 유민정은 진우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잖아. 전처한테 집 다 뺏기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해? 한때 다정한 척 세상을 속이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차갑게 지나쳤다. 인과응보, 그들에게 더 이상의 관심조차 사치였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예쁜 딸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시어머니와 진우가 가끔 집 근처를 배회하며 아이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구걸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 아이를 가질 자격도 볼 자격도 없는 타인일 뿐이었다. 다시 찾아온 온기, 찬우와의 만남. 아이가 8달쯤 되었을 때 나는 스튜디오 일을 하던 중 특별한 의뢰를 받게 되었다. 어린이 북카페, 작은 별의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였다. 그곳의 주인인 찬우 씨는 내가 만난 그 어떤 남자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내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고른 그림책들을 준비해 두었고 혹시나 내가 일에 집중하느라 끼니를 거를까봐 정성 어린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의 배려는 요란하지 않았으나 깊었다. 밤늦게는 연락하지 않는 섬세함.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말을 거는 다정함에 내 다쳤던 마음줄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중 찬우 씨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소희 씨,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감히 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에는 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씨와 아이 두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지켜주고 싶어요. 나는 유모차 안에서 천사처럼 잠든 딸아이와 나를 향한 진실한 눈빛을 보내는 찬우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거짓도 기만도 없는 진짜 사랑이 내 앞에 와 있었다. 좋아요, 찬우 씨. 우리 천천히 같이 걸어가 봐요. 나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시린 겨울을 견뎌낸 꽃이 더 향기롭듯 나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찬란한 봄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었다. 배신을 선택한 이들은 추락했지만 진실을 지켜낸 나는 더 넓고 따뜻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